드디어 전 세계인들이 가슴 졸이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미국과 중국 사이 그 관세 전쟁이 얼마 전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가 너무나도 예상 밖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 운영 전략은 단순히 전 세계 1위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힘과 권력, 그리고 경제력까지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유일한 최강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세계 최강 넘사벽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하와이에서 한번 잠깐 빈집털이 당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본토가 공격받은 적도 없어 모든 인프라와 생산시설도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자국의 달러까지 금과 동일한 위치를 가진 기축통화로 가지고 있어 사실 마음대로 세계인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지구의 큰형님인 미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인 경제와 군사력 모두에서 세계 1위입니다. 경제와 군사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지탱하는, 말하자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바람이 좀 빠져도 자전거는 제 속도로 달리지 못하다가 결국 뒤처지거나 넘어지며, 또 그게 만약 한국이라면 밤에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위대한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도전 따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개만 잠깐 들어도 순식간에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걸 모르고 도전했다가는 이전 소련처럼 아예 이데올로기의 완성도와 체제 운영 실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 알아서 역사 속으로 셀프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90년대 초 이라크처럼 갑자기 나라가 잠깐 삭제되어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일본처럼 강제로 착하게 변한 다음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북한이나 이란처럼 그냥 천천히 국가 전체를 몇십 년째 아사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가진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에게 개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맞닥뜨린 그 어떤 도전자들과는 일단 그 물리적인 사이즈도 그렇고 마치 프로토스에게 저그처럼 아예 종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 말은 중국이 뭐 대단하거나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이 센 국가가 다른 도전자 국가를 길들이는 방법은 경제와 군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지난 90년대 때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 거의 60년대 농촌 수준이었던 아마존과 함께 거의 이 지구의 마지막 원시 지역이었던 중국의 GDP는 약 3,950달러였고, 또 1인당 GDP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347달러, 그러니까 채 5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정확히 96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또 거의 30배나 많은 인구들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인건비로 일을 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덕에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하며 경제를 키우더니 불과 35년 만에 국가 GDP가 무려 47배나 성장하며 이제는 세계 1위 미국 경제의 75%까지 따라잡아 세계 2위 경제 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압축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성공했는데, 한 곳은 90년대 이후 중국이고 다른 한 곳은 바로 50년대 이후 우리나라입니다. 대신 중국은 그걸 무려 12억 명의 일꾼들이 해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3천만 명으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서로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 페이스대로 계속 가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일전에 예상한 분석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상황이 계속 이대로 가도록 가만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미국이 막 달러로 협박을 해 각종 경제 제재를 걸어 지금 북한이나 이란처럼 옴싹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군대를 몰고 가서 강제로 시간을 되돌려 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인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인 부분 또한 앞서 본 경제 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이 손쓸 새도 없이 그동안 중국이 너무도 빨리 커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0년대 중국의 1년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의 국방 예산은 무려 3천억 달러였습니다. 60대 3천, 딱 그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199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였는데,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에서처럼 중국이 사실 이제는 러시아도 제치고 미국 다음 전 세계 2위 군사 국가로 올라섰으며, 특히 해군 함정의 수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아득히 앞서버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만약 다음 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미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막지 않는 한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5,5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3,750개 가지고 있는 미국, 또 600개 가지고 있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핵무기가 있어 그동안 순위가 많이 높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무기들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합지 않은 노인학대 구식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인 데다 이제는 그마저도 거의 다 소실되어 버린 상황인데 반해 중국은 물론 그 품질이야 어차피 중국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완전히 현대전을 위한 최신 무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국방력 세계 2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 서로 전면전을 치르려면 그동안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치르고 또 이기면서도 본토에 작은 상처 하나 있지 않은 무적의 미국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결국 이기기는 하겠지만 미국도 팔다리에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야 할 정도로 그 사이 중국군의 군사력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약도 안 되고 카메라도 안 돼서 빡쳐버린 곽철용처럼 경제로도 안 되고 또 군대로도 안 되다 보니 미국은 갑자기 이 생소한 위협을 깨닫고는 다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부터 누가 봐도 정말 억지스럽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관세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런 중국의 성장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슨 작은 개발 도상국도 아닌 거대한 중국은 무려 7%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코로나 때 아예 곤두박질 쳐버린 후 다시 2021년 바이든 때 다시 급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이미 무릎 아래를 방망이로 엄청 세게 내리쳐 크게 부상을 입은 터라 그 이후로는 절대 이전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한 게 단지 무역 관세만 미친 듯이 올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첨단 기술 통제라는 것을 해서 그때부터 중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이 완전히 발목을 잡혔으며 미국 내에서 화웨이를 내쫓은 것은 물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지 말고 또 중국 국영 기업들의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막아 결과적으로 중국이 자기들이 선언하고 목표로 했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목표들을 결국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트럼프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핵무기 빼고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밟아주겠다는 의도를 중국에게 분명히 보여주었고 또 중국 역시 경제도 군사력도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도 너무너무 잘 발전하고 있어 그냥 이대로만 가면 곧 미국을 넘어서고 우리가 세계 1위 강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구나 하고 믿으며 설레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저렇게 진짜 철천지 원수 대하듯 무지막지하게 전방위로 무자비한 공격을 해오니까 중국 역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전시체제로 태도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년간 이 지구에는 바이든이라는 이상한 시간이 흐른 뒤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둘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양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난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인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그 마지막 전투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최근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선빵을 날린 건 역시 트럼프입니다. 이미 첨단 제품 수출 제재와 같은 조치는 지난번에 다 해놓아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전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주로 관세를 무기로 아주 세게 중국을 때렸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맞아봐서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깜짝 놀라며 제발 그만하세요 하면서 배를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트럼프의 그런 생각과는 지금 너무도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큰 위기에 빠진 것이 시진핑이 아닌 바로 트럼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려면 그냥 중국만 때렸으면 되었는데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정말 뜬금없이 동맹국들부터 공격하고 판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에게 가장 가까운 국가들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아예 싸잡아서 관세를 때리는 것은 물론 나토 탈퇴 협박 유지와 나아가 그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 러시아만 예뻐하며 강제로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려고 하며
분노를 샀고, 또 나아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도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게 트럼프는 중국이라는 주적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동맹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곧 미국과 중국 사이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물론 중국도 큰 피해를 입겠지만 미국 또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때는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아 그 힘든 시기를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으며 버텨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초안 전쟁 때 항우가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까지 배를 타고 침투한 다음 공격을 시작하기 전 그 자리에서 배를 모두 불태워 버렸던 것 같은 파부 침주 전략도 아니고, 스스로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동맹국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려 그 동아줄을 모두 끊고 전투에 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생각해도 마치 우리 신립 장군께서 어째서 그 천혜의 요새 문경세제가 아닌 탕금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전멸했는지와 같은 매우 불가사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순신 장군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적에게 8.5 이전에 사용했던 똑같은 전략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UFC에서도 그렇듯 똑같은 기술 자꾸 반복해서 걸면 상대도 이제 그걸 알고 대비를 해서 오히려 그 반격에 당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1기 때와 거의 무슨 판박이처럼 똑같은 방법, 거기서 뭘 더하거나 진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전략으로 중국을 때리면서 이전과 같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번 처음 맞았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 크게 타격을 받으며 피해가 아주 컸지만, 지난 트럼프 1기 때 이후 아마도 곧 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무려 8년 동안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또 핵심 첨단 부품 수출을 더욱 강하게 제재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첨단 기술 자립과 그 공급망 다변화를 다 완성해 놓았고, 또 무역 역시 이제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 대신 아세안 국가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최근 8년 동안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거의 30% 가까이 줄여놓은 상태에다 굉장히 똑똑하게도 법적 대응 방법도 마련해서 최근에는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지난번 했던 것처럼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의 인질들, 즉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모든 미국 기업들과 금융자산들에 대해 동결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체계도 구축하여 대비한 데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아킬레스건인 바로 미국 달러의 힘,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력국들과 무역 거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 말하자면 막 30% 50%씩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주며 천천히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업도 해왔고, 또 실제로 이제는 사우디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받고도 자국의 석유를 팔고 있는데다 그런 사우디 외에도 최근 미국이 제재를 해 석유를 팔 곳이 없어져 버린 러시아 석유까지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아 에너지 쪽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또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간간히 협박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마치 유치원생들 싸움하는 것처럼 무슨 관세를 막 125%까지 매기다가 바로 어제는 또 그걸 다시 245%까지 매겨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우리가 모두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듯이 그 모든 게 중국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유치한 관세 올리기 게임을 하는 대신 그냥 심플하게 자국의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렸는데, 이거 중국이 안 풀어주면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포함 첨단 기업들은 모두 공장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관세라는 건 상대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일종의 통행세처럼 트럼프 정부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양의 관세 수익이 들어와 미국의 재정도 좋아지고 부채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전혀 사업가 트럼프답지 않은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한 생각이고, 중국에서 만들어 지금 200만 원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이폰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5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되어버렸고, 또 독일에서 만들어 20만 불에 들어오던 포르쉐는 갑자기 오직 미국 국민들에게만 30만 불짜리가 되어버리며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관세를 떼어버리는 게 되어버렸는데다, 지금 월마트의 매대 중 67%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중국 제조 제품들의 경우 갑자기 그게 최소 25%에서 크게는 3배 이상 비싸지게 되며, 더 최악의 경우는 중국이 아예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버리면 그걸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싼 값에 가져와야 하는데, 앞서도 말했듯 이미 그 동맹국들에게도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며
모두 다 적으로 돌려버린 것에 더해 최근 그 엄중하고도 민감한 국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는 90일 유예를 해준다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그 하늘 같던 미국 대통령의 위상과 말의 신뢰가 지금 빠르게 추락해버린 상황이어서 현재 트럼프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신뢰 추락 부분이 어쩌면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서 미국이 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렇게 갑자기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벌써부터 그 참지 않는 미국 중산층들은 미국 전역의 도시마다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대학들에서도 시국 시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즉 지금 트럼프는 동맹국들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큰 전쟁도 그렇지만 한 정부의 정책도 우선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주 빨리 엄청나게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 생필품의 수입을 다시 원활히 만들고 지금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며 또 세계 각국과 아무런 가시적 소득 없이 계속 싸우고만 있는 이 전방위적 싸움과 큰 혼란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픈 백성이라고 어쩌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면 시진핑의 입장은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위가 없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그 어떤 인권보호 관련 제약도 없이 실시간으로 모든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배가 고파져도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데모 같은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며 딱 이대로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질수록 이 싸움에서 중국은 점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트럼프는 점점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악수를 두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대략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전에는 잡을 수 없었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렇게 큰 기회와 위기 사이 갈림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자마자 기존 말을 바꾸어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 관세 협상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협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는 전 세계 1타급의 최고 제조업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부터 자주포 그리고 화장품에서 작은 손톱깎이까지 이 나라 안에서 핵무기 빼고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그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만드는 모든 물건을 다 만드는 곳 그것도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로 만들어 엄청난 납기 속도로 당장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 즉 유럽 국가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이 되면 예를 들면 그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들을 수입할 다른 곳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또 그래서 실제로 바로 어제는 우리 LG 배터리가 기존 중국 판매처들을 모두 제치고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으로까지 수출하는 무려 10조 원짜리 계약까지 따냈듯 이렇듯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게 줄타기를 하며 그 양측에 지금 빠르게 생기고 있는 공백들을 지혜롭게 채워가며 실익을 챙겨야 하는 때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듯 지금 미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추월당한 중국 해군으로부터 그 우위를 되찾아오는 것인데 또 그러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절실한데 그런 세계 1위의 넘사벽의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우리나라이며 최근 미국은 이제 우리가 미 해군 군함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군의 전함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와 관계를 잘해야만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자 또 지금 트럼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곤란함과 위기의 장본인은 바로 중국인데 그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 아래 갖다 대고 있는 이 주한미군이라는 커다란 칼입니다. 전쟁 발발하면 주한미군은 대략 20분 내외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과 미군 전투기들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대량 타격 및 폭격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국과 시진핑에게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무서운 상황인데다 또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면전이라도 붙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국군은 중국이 가진 총 전력의 약 3분의 1을 중국 남동쪽에다가 옴싹달싹 묶어둘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지금 가지는 가치는 지난 70년 역사를 돌아봐도 그 최고점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예전처럼 방위비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앞으로 있을 우리 정부와 트럼프 사이 협상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영화에서도 보면 그 우두머리가 다쳐서 잠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힘이 약해지게 되면 그때는 조직 전체에 혼란이 오게 되며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은 지난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기존의 동맹 관계들 또 그 각각의 동맹들의 가치 등이 지금 빠르게 다시 새로운 서열과 질서를 만들어가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디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이 가진 이 강력한 카드들의 가치를 잘 판단하고 깨달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혜의 기회를 지혜롭게 10분 활용하여 미국만의 편도 그렇다고 중국의 적도 아닌 언제나 오직 이 나라와 국민들의 편이 되어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판단과 선택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게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는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이며 아마 매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간 벌어지고 있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 관련 모든 상황들에 대해 저 같은 보통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싹 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세계 근대 역사의 최초의 세계대전인 제1차 대전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빡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의 멱살을 잡으며 선전포고를 해버렸고 그러자 헝가리의 큰형님인 러시아가 너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리냐며 국가의 군대 전체를 데리고 오스트리아를 밟아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전 세계 유일 세계대전 공식 개최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이제 러시아까지 참전했으면 슬슬 세계대전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신중한 판단을 내린 후 당시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프랑스까지 싸잡아서 선전포고를 한 후 군사를 몰고 벨기에를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양쪽은 아는 형님의 사촌과 고향 후배까지 다 끌어모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총 30개국이 역대급 패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듯 4년이나 이어진 엄청난 살육전으로 끝나게 된 이 1차 세계대전은 결국 독일 중심의 중앙동맹국이 패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의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엄청 열받았던 연합국 특히 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영토도 빼앗고 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배상금을 매겨버리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대략 10년 동안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각종 제재들과 특히 그 살인적인 배상금 때문에 전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말 그대로 아사를 하는 수준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면서 반성은커녕 이런 괴로움을 독일에게 겪게 한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에 대해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와신상당 그 힘든 시기를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 정치계에 등장하면서 지난 10년간 참을 수 없는 복수심에 이를 갈고 있던 그 독일 국민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 분노를 분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겨버렸습니다. 독일에서 다시금 공장들을 돌리며 독일인 그 특유의 재능을 살려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을 대량으로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며 마침내 독일 재무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다 싶었던 1939년 9월 1일 바로 옆에 있던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바로 이틀 뒤 깡 좋게도 당시 세계 최강 영국과 프랑스에게도 동시에 선전포고를 날리며 그렇게 사실상 전 유럽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의 개막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당시 거의 무슨 전성기 시절 효도르급의 전투력을 가졌던 독일군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해버린 후 이어서 지난 20년 동안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 원수 프랑스로 쳐들어갑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프랑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벽을 그것도 세 겹으로 세워버리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뚫려버리면 그 뒤로는 그 어떤 방어선도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모든 병력을 다 이 마지노선에 몰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도 당시 이미 외계인들의 도움으로 탈지구급 기갑 부대를 운영하고 있던 독일은 그냥 간단하게 독일어로는 블리츠크리그, 직역하자면 번개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명 전격전 전략을 통해 엄청난 속도와 돌파력으로 그냥 그 마지노선을 삥 둘러 돌아서 프랑스 내부로 들어가 버려 대략 한 달이 조금 넘는 전투 끝에 진짜 너무도 쉽게 프랑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당시 유럽의 다른 연합국들은 믿었던 프랑스가 독일의 무서운 공격에 겁을 먹고 기집애처럼 싸웠다며 이 사건은 이후 몇십 년 동안 두고두고 프랑스군을 조롱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다른 연합국들이 그렇게 할 만도 한 게 독일이 그렇게 쉽게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 프랑스의 군사력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었던 프랑스까지 독일에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그 1940년부터 이후 1945년까지 독일은 유럽 전역을 쓸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파괴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끔찍한 대재앙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 왜 오늘날 천조국 미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 때에도 그렇고 특히 2차 대전 때에도 독일은 자국의 군대가 점령하는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한 것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장악한 후 그 국가의 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기축 통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노란 금이 이 지구의 유일한 공통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을 거치며 나라가 박살날 상황에 놓이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바다 건너 안전한 나라였던 미국에게 잘 보관해달라며 자국의 금을 다 보내기 시작했고, 또 2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과 싸울 무기나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곧 찾아오게 되자 당시 전 세계에서 그 엄청난 양의 무기와 자원 그리고 생필품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에게 담보로 자국의 모든 금을 맡기며 원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했던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금의 총 70%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은행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미국이 보관 중인 그 금의 양은 총 8,133톤이나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다 합해서 총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슈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원래 그 이전까지는 영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며 금융 또한 뉴욕이 아닌 런던이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게 미국은 그냥 저 바다 건너에 새로 생긴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진 촌동네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금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부자 나라가 된 것도 모자라 전쟁으로 모든 생산시설이 다 박살나버린 유럽에 비해 본토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국가여서 전 세계 물건의 50% 이상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 거대한 공장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그 당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때 유럽의 강대국 대표들을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거의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을 다시 나눠주는 대신에 우리나라 돈인 이 달러를 금 대신 사용하자라는 매우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1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또는 약 31g의 금으로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우리나라 수영 영웅 박태환보다도 훨씬 더 전에 등장하게 된 일명 달러 금태환 정책을 유럽 국가들에게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 이때부터 달러는 기축통화, 즉 세계 공용 화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단순 돈이 아닌 녹색 종이로 된 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달러가 세계 공용 화폐가 된 상황에서 게다가 미국은 이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북한 제외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은 진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마치 과거 전성기 시절 로마 제국처럼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미국은 앞서도 말했듯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최고의 제조업 국가이자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메이드 인 USA 상품을 엄청나게 수출하며 막대한 무역 흑자까지 거두게 되면서 화끈한 전쟁을 치르며 구축하게 된 넘사벽의 군사력에 또 이제는 금이 되어버린 달러에다 거기에 더해 전 세계를 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제조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무역 흑자로 인해 이후 약 50년간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마포대교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고니에게 들려주었던 우리 곽철용 형님의 말씀처럼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특히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죽이면서 그 세계 최강 패권국의 자리를 지켜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안경제비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야 미국이 2차 대전 막바지에 깔끔하게 정리하며 다시는 개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대신 미국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역 흑자 즉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군림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여 막대한 매출을 누리던 미국에 대항해서 갑자기 일본이 엄청난 속도로 제조업을 키우고 미국보다 더 싼 제품을 만들어 미국은 물론 유럽에게도 판매를 시작하며 큰 돈을 벌게 되자 우리 미국 곽철용 형님은 그런 일본을 매우 탐탁치 않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런 미국의 마음도 모르고 돈 버는데 정신 팔려 자동차부터 카메라 그리고 워크맨까지 만들며 나중에는 미국보다 더 부자 나라가 되어버리면서 드디어 미국 형님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더니 기어코 이 반도체라는 미래의 금광 산업까지 선빵을 치며 성공을 시켜버리면서 드디어 일본은 그 금단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선을 넘어버리자마자 미국은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 그리고 미일 반도체 합의라는 정말 세계 역사에서도 다시 없을 희한한 협상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또 일본 엔화를 갑자기 2배로 비싸게 만들어서 이제는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후 30년 이상 일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밟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지구에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자리를 잡으며 모두가 그 미국의 질서를 따르는 평화의 시대가 한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미국 앞에 이전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비호감 끝판왕의 장애물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거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의 진짜 본론인 다음 이야기 즉 이렇게 대단했던 미국이 최근 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지금 사면 초가에 빠진 트럼프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 고래들의 싸움이 어째서 우리나라에게 갑자기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함께 듣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바로 며칠 전 우리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 엄청난 영상 한 개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 일단 그 제목부터가 무척 섬뜩합니다. 한국은 끝났다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채널은 독일에 있는 크루츠 게자트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무려 2,400만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채널로 주로 경제나 사회현상 관련 매우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과 내용으로 사회 중요한 주제들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 무척 흥미롭고 교육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곳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 이런 영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이 실제로 매우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국내 여러 언론들에서도 이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며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다음은 해당 영상에서 지적한 어째서 한국은 이제 끝인지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그 요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첫 시작은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이게 가혹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붕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서두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이어서 영상은 매우 논리적이고 디테일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례 없는 인구 감소입니다. 1950년대 한국인들은 가정당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980년대에 와서 그게 약 2명으로 떨어졌고 지난 2023년 통계를 보면 채 1명이 되지 않는 0.72명을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그건 전국 평균이고 서울의 경우 0.55명으로 이대로 가다간 100명의 한국인은 총 36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고 또 그 36명의 자녀들은 이후 13명의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불과 4세대 안에 100명의 한국인은 결국 5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앞으로 35년 후면 대략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사라져 3500만 명대의 인구를 유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더해 영상은 그 줄어든 인구 중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어 단지 숫자만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이대 역시 늙어지게 돼요. 이는 심각한 노동력 규모의 상실로 이어져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외에도 이 영상은 연금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 GDP의 변동 등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아주 잘 정리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훌륭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영상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척 우울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논리의 마디마디는 매우 꼼꼼하고 성실하게 분석한 수준 높은 자료들과 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모든 한국인들에게 훌륭한 공부가 되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그 출산율 저하 문제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가 아니라 실제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구가 국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노동력의 감소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축소시켜 결국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축소되게 만들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 다양성과 확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또 군사적으로도 국가의 군사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일단 이 영상의 내용 모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반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만큼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해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약 30년 후쯤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겠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무슨 가만히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절대로 가만 앉아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인구 감소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호르몬의 역행이 일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으며 나아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알토란 같은 예쁜 아이들을 낳아 그렇게 우리가 지난 5000년도 넘는 세월 동안 해왔던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또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갑자기 살기 싫어져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교육과 부동산. 이런 뻔하고 피상적인 것 말고 좀 더 철학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들 가운데 엄청 여유로운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늘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상에서 엄청난 포기와 희생을 감내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이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공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국의 그 성실한 부모들 인생의 20년 이상이 그 모든 노동의 결과가 다 이 교육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들 역시 그만큼의 희생과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병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그리고 사회의 커다란 기대는 고스란히 아이들 어깨에 올라 짓누르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아이들은 예전에는 유치원 때부터 한국말도 제대로 하기 전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난리더니 요즘은 4살 때부터 무슨 의과대학 준비를 시킨다며 초기 교육을 시작해 이 세상이라는 것에 눈을 뜬 직후부터 20살 전후까지 사실상 거의 공부 과목이나 다름없는 학교 끝나면 밤까지 학원 뺑뺑이 돌다 집에 와서 쓰러져 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미친 레이스 끝에 결국 승자는 1000명 또는 10,000명 중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히게 되어 그 실패의 십자가를 등에 업고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그 0.01%에 들어간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인생에 대해 경험하고 놀고 배우는 대신 하루 종일 죽어라 외우기만 했는데 설령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다독이고 가르치며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그 수많은 기회와 환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배우고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상태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 아이들의 삶이 무탈하고 행복할 리 만무합니다. 즉, 이 미친 교육 경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참여하는 모두가 자신의 평생을 쏟아부어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레이스를 온 국민이 홀려 해오면서 그 과정마다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는 돈 버는 일도, 결혼도, 그리고 육아도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닌 무서운 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거의 전부 다가 바로 이런 이상한 교육의 피해자들입니다. 삶의 절반은 그 억지스러운 공부를 하느라, 또 그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그 똑같은 과정을 반복시키느라 자기 인생의 모든 돈과 시간을 헌납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광기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런 교육 문제와 더불어 결코 가볍지 않은 부동산 문제 또한 사람들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나가게 만들고, 또 이제는 거의 처우주 밖으로 나가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이 결혼이라는 너무도 비싼 물건을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결혼,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너무도 비싼 사회가 되어버려 모두가 필연적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로 귀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들이 많겠지만 교육과 부동산 이 두 가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물론이고 결혼율도 당장 수직 상승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아이면 아이, 부모면 부모, 젊은이면 젊은이 또는 나이가 든 사람들 모두 그 행복도가 급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지적한 것은 모두 다 매우 타당하고 훌륭한 지적이며 또 그 전망 또한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측이지만, 대신 우리나라는 전혀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전 세계가 아니라 이 우주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넘사벽의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미래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을 고치고 손을 봐서 그 암울한 미래로 향하는 그 열차의 선로를 너무 늦지 않게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영상에서도 내내 그랬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꾸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절대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였으면 우린 진작에 500번도 더 망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종종 지금 자기들이 한국 역사 최악의 세대라며 불평을 하는데, 물론 요즘 한국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하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 7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도륙내고 전국을 폐허로 만들었을 때 그때도 어찌어찌 살아남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려고 했는데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그나마 남아있던 이 불쌍한 나라의 신라 같은 생명력 또 모두 다 빼앗기고 파괴되는 과정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그 당시 우리 한국인 세대들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도 부족하다면 20세기 초에는 그 임진왜란의 귀신들이 다시 쳐들어와 이번에는 무려 35년 동안이나 나라의 모든 보물과 곡식 그리고 사람까지 다 수탈당하고 전쟁터나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으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 이름에다 나라 말까지 빼앗겨버린 시절도 있었고,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 이제는 전세계 군인들이 다 이 조그만 땅으로 몰려들어 국토의 98%가 자갈밭으로 변해버릴 만큼 밤낮으로 이 땅에서 폭탄이 비오듯 쏟아지고, 당시 2천만 명이었던 국민 중 거의 10%가 죽을 정도로 정말 지옥보다 끔찍했던 그 3년을 살아냈던 그 세대들보다 감히 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불사조 같은 생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잿더미 속에서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오늘날 전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이자 세계
3, 4위를 오가는 미친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며 또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강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나라로 되살아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매금으로 너무 쉽게 한국은 이제 끝났다 또는 망했다와 같은 섣부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5천년간 버텨온 그 괴물 같은 생존력과 신도 놀랄만한 반전의 기록을 세운 한국인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쉬웠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사치스럽게 교육이나 부동산 같은 주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가릴 지붕이 있는 멀쩡한 살 곳이 없어서 국민들 대다수가 하루하루 생존과 사투를 벌이던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비록 그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셀 수도 없이 겪어왔던 수많은 어려움 중 한 가지일 뿐이며 또 우리가 매번 이겨내고 극복해 정복해온 그 수많은 장애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고로 역사는 절대로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해 크게 원래의 진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내어 온 것으로 세계 역사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다. 우리는 이번에도 당연히 방법을 찾을 것이고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모두가 차돌처럼 똘똘 뭉쳐 단결하여 이 위기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여 극복하여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이뤄온 그 역사처럼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멋진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데 제 친구들의 모든 왼손을 다 걸 정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다들 이렇게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잘 맞는 좋은 직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각자 생활을 꾸리며 살 수 있고 또 여기어때 회사가 구글만큼 큰 회사로 성장할 정도로 애들이 너무 연애를 많이 해서 그리고 다들 너무 일찍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데다 또 결혼하고 나면 이거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게 또 우리의 새로운 행복한 걱정이 될 정도로 이 나라와 사람들은 또 한 번 스스로 정화와 진화를 거쳐 우리가 늘 그래왔듯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 이 문제는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인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간만에 또 한 번 몸 좀 풀고 이제 슬슬 또 그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찾아온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멋진 차의 이름은 란자도르입니다. 람보르기니에서 준비 중인 최초의 순수 전기차이자 무려 1360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성능 출력을 발휘하는 람보르기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차가 바로 이 란자도르입니다. 이 엄청난 차에 대한 뉴스는 사실 나온 지 꽤 됐는데 또 원래는 2027년 정도에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람보르기니 측에서 이 차를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놓겠다고 하며 지금은 그 출시일이 2029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 차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비쌀 겁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또한 사실 굳이 뭐라고 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람보르기니스러우면서도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람보르기니는 바로 영화 덤앤더머에서 짐 캐리가 우연히 그 돈가방을 발견한 뒤 흥청만청 쇼핑하며 돈을 쓰며 돌아다닐 때 타고 다녔던 바로 그 빨간색 람보의 디아블로 VT 모델입니다. 물론 벌써 30년이나 지난 모델이고 또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성능이나 만듦새도 그리 좋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람보 디아블로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현실 세계에다 혼자 무슨 포토샵 해놓은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멋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물론 이 차를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 디아블로의 손잡벌 되는 바로 작년에 출시된 람보르기니의 가장 최신 모델인 레부엘토입니다.
할아버지인 디아블로의 모습도 여전히 많이 보이고 또 아빠인 아벤타도르 모델의 현대적인 날렵함도 많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단지 12기통짜리 엄청난 엔진 외에도 전기 모터까지 더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어 무려 1015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괴물 같은 차입니다. 이미 이 레브엘토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이 차를 이길 차가 없는 상황인데 이 영상 앞에서 본 그 란자도르란 차가 바로 이 레브엘토보다 더 진보해서 나오는 람보르기니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이 자동차를 리뷰하는 채널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들은 이 람보르기니 같은 차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레브엘토가 나왔던 아니면 란자도르가 나오든 간에 그게 우리와 하등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란자도르가 그 개발 과정에서 벤치마킹한 차가 바로 우리 현대의 고성능 전기차인 아이오닉 5N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관련 언론들 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우리 불만 스머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멋있는 차를 만드는 최고의 브랜드인데 거기서 뭐하러 고작 현대의 저렴이 전기차를 벤치마킹 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일단 현대 아이오닉 5N은 물론 그게 람보르기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차량이고 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차량이지만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보자면 현대의 전기차 기술력은 테슬라 다음으로 강력하고 우월하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화려한 차 말고 폭스바겐의 골프나 또는 현대의 소나타 같은 차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런 작고 저렴한 평범한 차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은 골프와 같이 매우 작고 저렴한 차를 판매하여 큰 돈을 번 회사이지만 그 돈으로 옛날의 경쟁자 아우디를 사버린 후 또 1998년에는 그 유명한 부가티까지 사버렸으며 이후 람보르기니와 듀카티까지 사버린 후 최근에는 그 무적의 포르쉐까지 사버렸고 또 토요타의 경우 역시 지난 60년대부터 아주 작은 엔진과 저렴한 가격표를 가진 소형차들을 만들어 그걸 아주 많이 팔아 큰 돈을 벌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자동차 회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역시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들을 만들어 커왔지만 그래서 그 겉모습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난 약 30년간 전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현대차의 경우 국산차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충성도를 가진 철밥통 같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안정적인 매출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그 전설의 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현대차들의 디자인 수준을 한 10단계는 순식간에 높여버린 결정이나 또 제네시스 브랜드를 개발하며 벤틀리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제네시스의 실외 및 실내 디자인에서 어딘가 모르게 벤틀리 느낌이 엄청나게 나도록 만들어 그렇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입혀 브랜드의 런칭과 성공을 매우 영리하게 이끌어냈던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독일 BMW사의 고성능 차량 개발 부문의 수장이었던 우리 비어만 아저씨를 영입하여 단지 차량의 겉 디자인만 예쁘게 하거나 아니면 벤틀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실내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엄청난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것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 결국 현대 N이라는 고성능 디비전을 만들어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절대 꿀리지 않는 최상급의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실력 있는 회사가 된 곳이 오늘날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늘날 이 현대차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시장을 개척한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그 경쟁자일 뿐 아무도 현대 전기차의 앞선 기술력이나 높은 판매량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마저도 물론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넘사벽으로 현대차를 앞서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테슬라도 현대차에게 밀릴 정도로 오늘날 현대 전기차의 기술력이나 완성도는 전 세계 최정상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짝만 살펴봐도 세계 최고의 슈퍼카들을 현대 전기차의 최고 버전인 아이오닉 5N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영상들이 수십 수백 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아이오닉 5N이 그 슈퍼카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람보르기니 입장에서 다른 어떤 차보다도 바로 현대 아이오닉 5N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람보르기니 공장 앞에서 그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을 촬영하여 올리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 때문에 유명해진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평소처럼 겉모습을 잔뜩 가린 납작한 람보르기니 모델들이 아닌 현대 아이오닉 5N이 람보르기니 공장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촬영하게 되어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아주 당연한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즉 천하의 람보르기니가 고작 현대 전기차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금 공장에서 그걸 분석하고 있을 리가 없으며, 아마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한 명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것이 촬영된 것일 거다 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보이는 이 멋있는 남자, 마치 람보르기니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랬다 싶을 정도로 근사한 독일 아저씨인 람보르기니의 CEO 스테판 윙켈만 아저씨가 갑자기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란자도르 개발을 위해 현대의 아이오닉 5N을 가져다가 분석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깜짝 확인을 해줘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윙켈만 아저씨는 람보르기니의 CEO를 맡기 전에 무려 부가티의 CEO를 맡았던 사람으로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유럽 자동차계의 마이더스 손입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가야르도, 무르시엘라고, 아벤타도르, 우라칸, 그리고 최근에 나온 네브엘토까지 개발하는 것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그의 경영 아래 람보르기니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그 성공의 연속인 자신의 그 람보르기니에서의 커리어의 활용 점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람보르기니의 성공적인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이며, 그리고 그 최초의 성적표가 될 모델이 바로 앞서 본 그 란자도르 모델입니다. 즉 이 윙켈만 아저씨에게 지금 그 어떤 모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람보르기니 최초의 전기차 란자도르 모델의 개발이고, 그는 그 란자도르 개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N을 모델로 삼아 지금 바쁘게 연구 중에 있고, 특히 윙켈만 아저씨의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아이오닉 5N이 구현해낸 그 놀라운 전기차 기술력과 더불어 다른 전기차에서는 찾기 힘든 그 특유의 운전의 재미 요소를 깊이 분석하여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때 영국 자동차 아재들에게 바퀴 달린 세탁기나 만드는 나라라는 조롱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무려 전 세계 3위의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했고, 나아가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는 폭스바겐도 가볍게 제쳐버리고 테슬라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진정한 최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게 된 데다 이제는 람보르기니 같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회사에서조차 대놓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뛰어난 브랜드가 된 우리 현대차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의 현대차, 앞으로 차값만 좀 덜 올리고 조립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이제 조만간 정말 세계 1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서양에서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구 중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풀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고, 또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자잘한 다툼 등 긴 안목에서 보자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거나 또는 화를 안고 살거나 다투면서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너무도 귀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더 큰 문제, 즉 하루하루 무서운 호랑이처럼 압박해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특히 늘 돈을 벌어 생활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는 물론 종종 가족이나 건강 또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나 이유와 같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까맣게 잊은 상태로 하루하루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기 전에 항상 하는 생각이
나중에 로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운으로 큰 돈을 벌게 되어 부자가 되면 그때는 이런저런 것들도 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꿈의 세계로 들어가곤 하는데, 이게 세상을 좀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꼭 부자라고 해서 걱정이 없고 또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로 만능은 아니라는 것. 또 한편 그 돈으로 인해 새로 생기는 문제들 또한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누군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면 좀 더 여유롭고 넓은 시각으로 이 삶이라는 것을 조망할 수 있을 듯 싶은데,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남자, 그것도 러시아가 가장 가난하고 폭력적이었던 그 시절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말 그대로 맨 바닥에서부터 맨손으로 자신의 삶에서 커다란 경제적 성공을 이룬 뒤 과연 이 삶에서 돈과 물질적 성공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한 끝에 자신이 깨달은 그 삶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의 저자 비탈리 카스넬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는 원래 러시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난을 피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한 끝에 투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최고의 투자사 중 한 곳인 IMA의 CEO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명 적극적 가치 투자라는 투자법으로 포브스로부터 새로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극찬과 함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여러 경제지에 글을 기고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 정점에 올라선 후 어딘가 삶에서 돈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갈증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연구하던 중에 고대 로마인들의 철학인 스토아 철학에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가 그 스토아 철학에서 발견한 어떻게 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온갖 사고와 고통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투자 전문가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글이 차분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 보낸 편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같이 고생하고 있는 옆 사무실 동료가 함께 술 한잔 마시며 건네는 이야기처럼도 느껴질 정도로 철학책이나 자기계발 책보다는 매우 쉽게 읽히는 한 권의 따뜻한 에세이집처럼 느껴지지만, 그 조용한 편안함 속에는 2000년도 넘게 살아남은 고대 로마인들의 강력한 철학 지혜가 꾹꾹 담겨 있어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일단은 그 핵심이 되는 스토아 철학 부분을 중심으로 그가 전하는 조언들 몇 가지를 여기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이 되었지만 이후 로마로 전파된 후 에픽테토스와 세네카, 그리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 꽃을 피운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절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삶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며,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 탐욕과 방종이 절대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매우 미숙하고 불안한 존재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행복이나 유명세를 타는 것이 아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에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실제로도 이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경우 원래 노예로 팔려왔다가 이후 자유인이 된 케이스인데, 노예였을 때 주인이 재미로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인 세네카의 경우 말하자면 로마 폭군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이자 최측근 자문 역할을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더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외딴 섬에 무려 8년 동안 유배를 간 바람에 거기서 너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고, 또 나중에는 그 변덕쟁이 네로의 미움을 사 스스로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아 죽으려고 했음에도 그때는 이미 몸이 너무 노쇠해 맥을 끊었는데도 출혈이 느려 죽지 않자 이번에는 독약까지 마셨는데 그마저도 숨을 끊지 못해서 숨막히는 증기탕에 넣어져 힘겹게 생을 마감한, 그렇게 매우 화려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자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로 이런 사람이 실존했다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 인간으로서 믿기 힘든 수준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나온 그 황제의 실제 모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가 통치했던 161년부터 180년 사이 로마는 최전성기 시절을 지나고 있던 제국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말 그대로 신과 동일한 수준의 권력을 가졌던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새벽 일어나 명상을 하고 또 자신의 정적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로마의 정치적 통합과 평화를 이뤄냈고 항상 사치를 멀리하고 늘 책과 철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전쟁 중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수양했는데 그때 그가 자신을 위해 틈틈이 쓴 그 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명상록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비탈리 카스넬스는 바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커다란 위안을 찾게 되는데, 즉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만 인생에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더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나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덜 상처받고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지혜 몇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다 금방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 대부분 마치 한 500년은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사실 그리 길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언뜻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어 보이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문구에 참뜻을 새겨 지금 내게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살아갈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라고 그는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학교이고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세상에는 지금 내 나이가 아무리 많든 간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 또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해줄 지식과 깨달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말고 항상 삶과 모든 이들로부터 배움을 얻으려는 학생의 태도를 잃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셋째는 바로 절제를 하라는 당부입니다. 저자 비탈리는 자신은 디저트도 먹지 않고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당신들도 스티브 잡스처럼 평생 과일만 먹고 탄산음료 같은 건 먹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다 너무나 풍족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절제를 하지 않아서 그 풍족함이 과해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탄산음료를 마시더라도 가급적 평소에는 줄이고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마신다거나, 과자나 케이크 또는 디저트 같은 것도 몸이 원하는 대로 너무 자주 아무 때나 먹지 말고 절제하며 가끔씩만 먹는다면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가끔씩 그렇게 마시는 시원한 콜라나 또 달콤한 케이크가 훨씬 더 맛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다른 즐거움은 줄이더라도 수면은 철저하게 챙기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수면을 줄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매일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면 건강에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평소 기분도 훨씬 더 나아지고 또 하는 일도 모두 더 잘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당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는지 굉장히 깨알 같은 팁들도 알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명상을 하라는 조언입니다. 사실 이 명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뭔가 엄청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그는 자신이 명상을 습관화한 이후로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음을 고백하며 대신 정석대로 명상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일정한 거리를 걷는 것은 자신이 해보니까 명상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일부러 운동을 할 시간이나 또는 명상을 할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 최소한 하루에 20-30분 정도라도 걷는 것을 습관 들이면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서 걱정거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비를 넘기는 방법을 귀뜸해 주는데, 일단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는 고대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일명 부정적 시각화를 해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정적 시각화란 그냥 어두운 방에 앉아 자동차 공회전 하듯 계속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를 미리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최악의 경우가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미 그 최악을 상상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최악의 상황이 좀 더 낫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확실한
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경우보다 그 걱정의 미래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면 마음도 덜 힘들고 또 더 지혜롭게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로마의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그는 조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따위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사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는 데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이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너무 고민하게 되면 위축이 되어 내게 큰 의미가 있는 도전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짧고 그들도 나도 이제 곧 있으면 다 죽게 되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여기 잠깐 살았다는 것조차 기억하는 이도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노력하라고 그는 당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평온의 기도,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문의 말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뼈대이자 핵심입니다. 죽음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오고 있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대신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비록 200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저자 비탈리 카스넬슨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우리들 가슴에 닿아 우리 모두가 절제를 통해 좀 더 풍요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